오늘 라이브에서는 10월 20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골다공증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김광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라이브 진행에 앞서 교수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광균 교수님은 현재 건양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엉덩이 관절센터장을 맡고 있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질환 자체는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왜 발생하는지 원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예. 골다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골다공증 원인은 결국은 뼈가 약해지는 건데요. 특별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연적인 현상인 경우. 그래서 저희가 원발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월만성인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겠고요. 두 번째,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게 되면 칼슘 섭취가 감소되고 또한 그 비타민 D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타민 D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장에서 칼슘 흡수가 감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령화에 따른 그런 골다공증,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원발성이라 하고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예. 골다공증 골절과 일반 골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부터 차이가 나고 예후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후 측면에서는 큰 외상에 의해서 부러진 뼈는 오히려 그냥 잘 붙고 일상생활에 잘 들어가지만 골다공증성 골절은 주로 고령에서 발달하기도 하고 그 위치가 저 척추나 고관절 같은 우리 몸에 아주 중추적인 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고 폐렴이나 욕창 또는 폐혈증 또 소변 쪽의 감염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예후 측면에서도 아주 확연히 틀린 그런 골절입니다. 골다공증 골절 같은 경우는 재골절 위험도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아주 특징이 한번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 저희가 그거를 신호 골절, 시그널 골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도미노 골절, 그래서 한번 쭉 계속 되는 골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임박 골절이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임박. 골절이 한번 됐는데 또 다른 골절이 바로 올 것이다. 이런 골절을 불리는 이유가 한번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고 나면 1년 안에 그렇지 않았던 환자보다 5배가 높습니다. 또 부러질 확률이. 그럼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 실제로 진료하셨던 환자분들 중에도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의외로 이런 사고로 골절을 입으셨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례가? 예, 많이 있으십니다. 전혀 외상 없이도 기침을 크게 한번 했는데도 늑골골절이 돼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무거운 물건 잠깐 들다가도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는데 특히 천골골절에 의해서 요추, 허리뼈 아래 밑에 그 삼각형의 뼈가 있거든요. 네. 다치지 않으셨는데도 거기에 골절이 심하게 발생하셔서 이유 없이 한 3, 4개월 그 진료 여기저기 다녀도 계속 아프셨는데 MRI 찍고 나서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꼭 다치지 않았더라도 이유 없이 통증이 있으시면 정형외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규님 질문인데요. 6개월마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완치가 되려면 언제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직 골절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그럼 과연 완치의 개념에서 한번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저희가 혈압의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해서 그걸 완치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당뇨 같은 경우도 혈색소가 낮아졌다고 해서 제가 완치라고 하지 않듯이 근데 이상하게 골다공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좋아지면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골다공증도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해야 되고요. T 점수가 마이너스 2.5에서 회복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그건 평생 해야 되냐 이런 또 의무심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화님 질문이신데요. 친정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골다공증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깜빡하신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척추 쪽 뼈가 부러진 적도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매번 약을 챙겨드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좀 해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골다공증이 있는데도 약을 처방받는 환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겨우 30% 환자들도 1년 때 봤을 때 그 약을 쭉 복용하는 비율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약물 지속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을 매일 드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머님이 문제가 되신다면 제가 6개월이나 또는 뭐 1년 또는 뭐 3개월 이런 주기적으로 맞는 주사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사제도 전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를 통해서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치료를 시작할 텐데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약물 치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의 치료 개념이 아니라 유지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의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약제들이 있고 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맞춤화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좀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치료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치료제 종류가 있는지 먼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골 흡수 억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과거에 사용했던 약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있고요. 최근에는 데노주마비라는 그런 주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노주마비 주사제는 한 6개월 간격으로 맞는 주사약이고 한 10년 동안 장기간 추시 결과가에서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골밀도가 오래 써도 쭉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그런 골 흡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이제 생성하게 하는 약제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게 골 형성 촉진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의 모양을 딴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약물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도입된 노모스주마비라는 그런 골 형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노모주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약제들 중에 단기간에 골밀도를 아주 많이 증가시키고 골절 위험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골절 또는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류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1차 골절 예방은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골절이 되면 2차, 3차 골절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골절이 되면 1년 안에 5배의 위험성이 증가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효과를 내고 또 그 효과가 아주 큰 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그 세계적인 골다공증 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1차 골절 후에는 초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분류합니다. 그래서 초고위험군은 2차 골절이 될 초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에서는 골 흡수 억제제보다는 골 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순손님 질문인데요. 5년 전부터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골밀도는 그대로예요. 병원을 바꾸는 것과 지금 먹는 약을 바꾸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금 만약 경구약, 먹는 약을 드셨을 경우에는 주사제로 한번 바꾸는 것도 이제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폭이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상의해서 약제를 바꿔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제 이야기 이제 앞서 해주실 때 골다공증 골절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고위험군은 저희가 나눌 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고요. 골절에 초고위험군은 T점수가 마이너스 3.0 또는 낙상의 고위험군이죠. 예를 들면 그 파킨슨이 심하다든지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골절됐던 환자는 초고위험군입니다. 그러면 2년 전, 3년 전, 10년 전도 다 포함이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입니다. 그래서 최근은 보통 1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여하튼 이유로 아주 경미한 외상이든 안 다치고도 골절이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골절의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골절 초고위험군은 좀 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치료 전략이 되는지 궁금해요. 골절의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도미노 골절, 연속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환자한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1년에 보통 골절이 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약제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 유수의 그런 골다공증 기관에서 초골절 위험군한테는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이라님 질문인데요.
어머니가 골다공증 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경구약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새로 나온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제품이 기존 약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건지요? 관절염이 있긴 한데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라고 합니다. 데노스마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데노스마블 같은 경우는 경구약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기존의 이제 코로나 흡수 억제제와 비교해 봤을 때 10년 데이터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은 환자한테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골 괴사라든지 비전형 골절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로모소준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제 치료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골다공증은 골 흡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형성보다. 따라서 치료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가 있고 형성을 촉진하는 약제가 있는데 노모스주맙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골 흡수도 억제하고 골 형성은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약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동일 기간에 기존의 약제들보다 골밀도 향상이라든지 골절 예방 효과가 더 많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환자분들한테 이 약제가 좀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노모스주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도 크고 또한 이런 골 형성 촉진제들이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보통 8개월 만에도 효과를 많이 빠르게 나타내기 때문에 초고위험군 환자한테서 특히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마이너스 4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2.5보다 높게 나와요. 근데 치료를 잘 받았던 약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병원만 그런 건가요? 이게 우리 동네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 지속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4였으면 아주 초고위험군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분이 마이너스 2.5에서 중단하게 되면 서서히 막 떨어지게 되면 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마이너스 2.5에서 좋아지는 환자들도 지속 치료를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강도가 높거나 또는 치료는 하셨다고 본인은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복용 방법이라든지 정확한 기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도에 조금 더 유리한 주사제나 긴 간격의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물을 바꾸는 방법도 중요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약 복용하는 게 어려우셔서 그런 걸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여 기간이 높은 약물로 그래서 뭐 6개월간, 뭐 1년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위장 같은 문제가 있어서 경구가 어렵다고 하면 주사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골 흡수 억제를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경우는 골 형성 촉진제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오는 20일이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데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학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10월 20일이 세계 골다공증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는 세계 골다공증 그런 협회의 홍보 포스터에 한국어 버전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작된 포스터를 여러 병원들에 배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골다공증의 중요성을 조금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골다공증은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병이기 때문에요. 조만간 좀 있으면 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도리나 그런 거 대신에 한번 손 잡고 그 많은 안팎의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하셨으면 그걸 꼭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골다공증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